K2 전차 계약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 공장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2 PL 전차 현지 생산 공장으로 결정된 부마르 아벤디 공장 앞에서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벌어진 것인데요. 노조원들은 K2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계약 수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2 전차와 크랩 자주포 생산이 약속되었지만 현실은 텅 빈 공장과 불확실한 미래만 남아있어요. 레오파르트 전차 지원은 1년에서 1년 반 뒤 종료될 예정인데 그 이후의 계획은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노조 콘트라는 경영진의 무능과 새로운 계약 부재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시위를 벌였고 PGZ 소속 경영진은 이런 시위가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며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특히 노동자들은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 생산을 위해 8억 5천만 주어티라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이 아니라 그저 정기적인 일을 달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120대 크랩 자주포 계약은 6년간 부마르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재까지 78대가 인도되었지만 나머지 42대는 2005년으로 연기된 뒤 3년째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 하나가 단 2년간 144대의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으니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는 단순한 생산 지연을 넘어 폴란드 방산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정치 내부의 갈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 폴란드의 신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을 줄줄이 미루는 탓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K2 전차 2차 계약은 현지와 비중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진전 소식이 없습니다. 한풀 방산 계약을 주도했던 법과정의당은 현 시민연단 정부가 친독 성향을 지녔다면서 고의로 K2 계약을 지연시킨다고 날선 비판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K2 PL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초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폴란드 업체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리며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현대로템, 정부, PGZ 간의 의견 차이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는 자국 기술로 무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매력적인 구호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K2 PL의 국산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적용, 느린 생산 속도, 그리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2005년 5월로 예정된 폴란드 대선을 앞두고 시민연단은 K2 계약을 미루면서까지 국산화를 정치적 포퓰리즘과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은 최근 체결된 보르스 보병 전투 장갑차 계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폴란드 보병 전투 장갑차인 보르스의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되며 100% 폴란드 기술로 설계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폴란드 매체는 폴란드 공화국의 평범한 시민인 우리는 현대적이고 잘 발달된 방위산업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국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폴란드 무기보다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도입하였기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수입만 하면 뭐하냐, 자국산을 개발해야지라며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했고 이에 정부는 보르스 계약을 서둘러 성사시킨 데다 거기다 100% 국산화를 자랑하면서 여론을 완벽히 달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론과 별개로 실질적 성능에서 충분한 기술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폴란드 업체 주도의 100% 국산화가 과연 폴란드의 최고의 선택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디펜스 입사에서는 보르스군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보호 수준과 무장 능력에서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죠. 더 충격인 것은 벌써부터 개량된 중장과 보병 전투 차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레드백을 doip하거나 기술적 참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레드백 사지 그랬니? Ma mieć też większy desant, bo ma mieć, przynajmniej takie były początkowe założenia, miał mieć możliwość przewożenia drużyny liczącej 8 żołnierzy. Borsuk póki co może przewozić żołnierzy 6. Więc tak jak rozmawiałem tutaj z generałem Gromadzińskim, zapytałem go wprost po prostu, czy CBWP powinien być pojazdem. Tutaj generał Gromadziński wskazał, że raczej przedział 40. Generał Gromadziński wskazał, że w zasadzie dla CBWP byłoby dobrze, gdyby miał uzbrojenie główne większego kalibru niż Borsuk. Mogą mieć ten wymagany poziom ochrony, ale mogą też przewozić stosunkowo duży desant. Tutaj przykładem jest Redback, przykładem jest Lynx, Ascot 2, tak. Tulpar. Typy Marder 2. Byłby lepszym pojazdem, jako BWP ogólnie. No i właśnie, tutaj się pojawia kolejne pytanie, bardzo często podnoszone w różnych dyskusjach. Czy potrzebujemy ciężkiego BWP? No i tutaj oczywiście zdania są podzielone. No tak. Ja jestem
Ja jestem przekonany do tej koncepcji dualizmu w Wojsku Polskim. Uważam, że w Polsce jest bardzo złe zjawisko uczulenia na licencję. Tak. Niestety, pewnych rzeczy bez licencji nie przeskoczymy. Korea Południowa, Turcja, Izrael. Wszystkie te państwa budowały naprawdę potężne przemysły zbrojeniowe, każde o odrębnych specjalnościach, nazwijmy to wielobranżowo. Wszystko na początku na bazie licencji, a potem czego? Najzwyczajniej w świecie zgapiania, po prostu patrzenia konkurencji. A zauważ jeszcze, jaki jest u nas problem bardzo często. Że my nie zgapiamy. No oczywiście. Tutaj też ja bym nie szedł tak daleko, jak niektórzy idą z takimi tezami, że tu jest jakaś zła wola. Czy wiesz, stąd też kwestia trzeciego sektora. I zobacz, organizacje pozarządowe, ośrodki fachowe i eksperckie. 국산화라는 달콤한 말은 군민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폴란드의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보면 여전히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의 급조된 결정은 대선 2개월을 앞두고 국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두 번의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비효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죠. 폴란드가 광범위한 자국산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생산 라인은 멈춰있고 수년간 평화 배당에 의존하며 방치된 인프라는 재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이는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군사 강국들조차 155mm 포탄을 생산하지 못해 허둥대는 현실은 대규모 양산 체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방산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총, 포탄, 자주포, 전차, 다연장 로켓, 잠수함, 이지스함, 전투기와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없는 무기가 없는 무기백화점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를 구입한 이유도 품질과 납품 속도는 물론 원하는 모든 무기의 양산 체계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한국산 무기들을 지켜본 폴란드 방산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군대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죠. 북한과의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무기 생산과 개발이 생존과 직결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Republika Korei, zwana potocznie Koreą Południową, to dzisiaj jedna z najsilniejszych gospodarek na świecie. Niemal 52-milionowe homogeniczne społeczeństwo, tego mającego 100 000 km² państwa, w 2021 roku wypracowało PKB w wysokości 1,8 biliona dolarów, co oznaczało 10. miejsce w globalnym rankingu. Z tej potężnej sumy w obronność zainwestowano w ubiegłym roku aż 2,8%, co dało równowartość ponad 50 miliardów dolarów. Francja, Niemcy, Arabia Saudyjska czy Japonia i znacznie większymi niż na przykład Włochy. Dzięki temu w siłach zbrojnych Republiki Korei czasu pokoju służy dziś około 600 000 ludzi, z czego 460 000 w wojskach lądowych, 70 000 w marynarce wojennej i korpusie piechoty morskiej, plus 13,5 tysiąca w Straży Wybrzeża. 65 000 służy zaś w siłach powietrznych Republiki Ludowo-Demokratycznej, z którą Koreańczycy z południa nigdy formalnie nie zakończyli wojny i z którą w 2018 roku zostały zerwane wszelkie kontakoty obrony kraju i 15 dywizji piechoty, a także 6 brygad artylerii i 7 inżynieryjnych, plus oddziały pomocnicze. Koreańskie dywizje podzielone są na brygady i zwykle posiadają ich po 3, plus bataliony artylerii, inżynieryjny, rozpoznawczy, medyczny, z czego 1500 to względnie nowoczesne i modernizowane czołgi K1 Rocket. Z uwagi na swoje podobieństwo do amerykańskiego M1 Abrams, lecz mniejsze gabaryty, nazywane czasem Baby Abramsem. Kolejne 600 wozów to jedne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czołgów K2 Black Panther. Republika Korei posiada też 3800 różnego typu innych pancernych wozów bojowych. Potężna jest koreańska artyleria, która nie dość, że posiada wiele luf, to jest nasycona nowoczesnymi technologiami. Liczna jest artyleria samobieżna licząca 1040 koreańskich wersji amerykańskich haubic M109A2 Paladin. Typ ten jest obecnie zastępowany jednymi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armatohaubic K9 Thunder, krajowego projektu, które odniosły bezprecedensowe sukcesy eksportowe. Korea ma ich zgodnie z oficjalnymi informacjami ponad 1200. Do tego dochodzi około 50 samobieżnych KH-105 z haubicą 105 mm
oraz 107 i 81 mm moździerze samobieżne uzupełnia artyleria ciągniona, licząca 1850 luf kalibru 155 i prawie 2000 kalibru 105 mm. Artyleria rakietowa ma 156 wyrzutni lżejszego kalibru 130 mm, a także od 120 do nawet kilkuset ciężkich wyrzutni rakietowych krajowego projektu K-239 Chunmoo kalibru 239 mm. Wojska rakietowe dysponują ponadto kilkudziesięcioma wyrzutniami. Wyraźnie, że w ewentualnym konflikcie Korea Północna nie posiada monopolu na silną nawałę artyleryjską i Seul byłby w tym około 75 modernizowanych dzisiaj AH-1 Cobra w wersji S i J oraz 36 AH-64E Apache Guardian, ciężkie śmigłowce CH-47 Chinook, około setki Black Hawków i 100 krajowej produkcji śmigłowców Surion. Te ostatnie są wprowadzane do służby od 2012 roku, a ich liczba stale rośnie. Docelowo, mając osiągnąć, będzie to prawdopodobnie oznaczało koreanizację kolejnego obszaru eksploatowanego sprzętu i wycofanie konstrukcji amerykańskich. Jak widać, wojska lądowe Republiki Korei są formacją nie tylko liczną i porównywalną pod tym względem z wojskami nawet Federacji Rosyjskiej, ale jednocześnie nie zaniedbującą modernizacji technicznej, która jest prowadzona konsekwentnie od lat, a szczególnie w ostatnich 2 dekadach, kiedy to budżet obronny zwiększył się niemal dwukrotnie. Uzbrojenie i wyposażenie w coraz mniejszym stopniu polegają na rozwiązaniach z państw zachodnich. Wszystko to sprawia, że koreańskie wojska lądowe to już od dawna nie tylko siła defensywna do obrony kraju przed nawałą z północy, ale pełnowartościowa armia zdolna do szerokiego spektrum działań. 사실 이러한 완전한 군대, 한국과 같은 군대는 돈만 있다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긴장, 민족적 특성, 이공기 기술력, 국방 예산, 국민적 지지 등이 조화를 이룬 결과인데요. 돈의 둘째라면서러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천문학적 자금을 국방 과학에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빈살만은 한국의 ADD를 그대로 사우디로 옮겨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술 더 떠 예산과 함께 국가가 사업을 아예 주도하면서 심지어 기술 유출을 통해 선진 기술을 대량 확보해도 이를 제대로 흡수하거나 개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하나를 개발하면서 유압 서스펜션, 포신, 사격 통제 체계, 포탑 등 핵심 기술을 선진국에서 우선 배우려 접촉했고 접촉이 무산될 시 자체 개발로 돌파하며 30년 만에 엔진까지 모두 국산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차근차근 기술을 내재화한 결과이며 절대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없는 성취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안보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며 성급하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터키의 칸 스텔스 전투기가 그 대표격이죠. 한국의 KF-21이 13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반면 칸은 고난도 기동은커녕 초음속 비행 영상조차 없으며 일각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칸을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터키가 훈련기인 휴리젯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죠. 인도네시아는 또 어떤가요? KF-21 공동개발국이라면서 4.5세대 관련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한국은 너넨 그냥 KT-1 웅비 수준이 적합하다며 바꾸어 제안했습니다. 이는 인니의 6천억 원 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판단인 것이죠. 어차피 KF-21 기술받아도 못 만드니 그냥 KT-1부터 시작해라. 결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선진 기술을 흡수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차근차근 성장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 오늘날의 성과가 있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수많은 기술진들의 피땀 노력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 미안한 말인데 주제들 좀 알자. 오늘의 한 줄 평, 모든 게 계획대로라면 너네가 왜 그러고 살겠냐. 최근 3월 30일 이집트가 FA-50을 무려 100대 도입한다는 외신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엠바고가 풀린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집트 군사 전문가 마흐무드 가말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FA-50의 조달을 위해 이집트와 계약 체결이 임박했고 심지어 당초 수량 36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수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랍권 최대 매체 디펜스 아라비아 역시 30일 칼레드 압델 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의 말을 인용해 이집트는 첨단 F-50 전투기 및 훈련기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과 주요 계약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다고 전했죠. 이집트가 100대에 달하는 대규모 수량을 서둘러 계약하려 하는 이유는 현재 이집트의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현재 중국의 K-8이 카라쿠름 훈련기 118대를 운용 중인데 이 기종은 중국과 공동 생산한 구형 모델입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도입된 이 기체들은 이제 15년에서 25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 사이 수많은 추락 사고도 발생했을 만큼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초기엔 저렴한 가격과 기본 훈련 기능으로 매력적이었지만 장기 운용에서 부품 노후화와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가동률도 2010년대에 들어 40%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100대 F-50으로 전량 교체를 추진하려 하는 것이죠. 또한 이집트 공군은 F-16 218대를 운용하고 있는 전 세계 4위의 운용국이지만 현재 보유한 훈련용 기체로는 원활한 조종사 양성을 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K-8이 미라주 2000 등을 사용하여 조종사 훈련을 실시하는 이집트인데 코핏 계통이 F-16과 호환되지 않고 제각각이라 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K-8E는 아날로그 기반 훈련기로 K-8E에서 F-16으로의 기종 전환은 사실상 어떤 이익도 없는 상황이죠. 반면 F-50은 F-16과 코핏 설계, 계기판, 비행 특성이 거의 유사한데요. 폴란드 공군 조종사 증언에 따르면 F-50 경험이 있는 조종사는 단 3시간 교육으로 F-16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초기 36대에서 그 수량을 확 늘려 100대의 F-50으로 조종사 양성 임무까지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의 블록 20 주문량 및 필리핀의 잠재 주문으로 인해 대기 지연을 우려하고 있는 이집트인데요. 이집트가 100대라는 대규모 주문을 늦게 넣으면 납품이 2027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에 빠른 전력 현대화를 위해 생산 슬롯을 선점하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현재 이집트의 군사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한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홍해와 수에즈 운하 입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경제의 생명줄인 수에즈 운하가 통행이 불가하게 되면서 이집트 역시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죠. 후티의 드론과 미사일은 적어도 비행체로 이를 탐지하고 요격하려면 전투기의 순찰이 필수적인데요. 기존 이집트 공군이 지닌 고가의 중형 전투기로는 상시 순찰에 매우 비효율적인데 F-50은 운용비가 F-16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고 블록 20은 외부 연료 탱크와 첨단 레이더 및 다양한 무장까지 탑재해 장거리 순찰과 정밀 타격으로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집트의 100대 F-50 도입이 가시화되자 정작 필리핀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필리핀 최대 군사 매체인 맥스 디펜스는 자국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늦장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F-50 구매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공군을 위해 추가 F-50 전투기 도입 계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이집트가 자신들의 도입을 확정하기 전에 필리핀이 확고한 주문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이집트는 36대 F-50을 이집트 공군에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미 상당히 진전 단계에 있다. 만약 이집트의 주문이 필리핀보다 먼저 들어가면 이집트가 생산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우리 F-50 납품 일정이 밀릴 수가 있다. 참고로 이집트의 이번 36대 주문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집트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요구사항에 따라 최대 100대까지 F-50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필리핀은 이집트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성과도 훨씬 좋다. 오히려 침공 위협은 이집트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집트가 100대의 F-50을 살 여력이 된다면 필리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라고 했죠. 사실 필리핀 입장에서도 F-50 도입을 지체할 이유가 없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필리핀 백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판가니반 암초, 사무라 암초 등의 방어시설과 해군기지 비행장을 갖춘 군사기지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공개한 선명한 화질의 영상에서는 3000m 활주로와 군사 인프라를 갖춘 거대한 인공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중국은 이 지역에 해상 병력을 계속해서 배치하여 필리핀 어부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필리핀 해양 경비대 선박들을 상대로 협박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군사기지 주변으로 수백 척에 달하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는데요. 4월 초부터 시작되는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더욱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불법 어선이 아닌 중국의 해상 민병대로 불리는 정부 관할 군 조직 단체입니다. 평시에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위로부터 명령이 하달되면 적성국 함선에 항로방해, 해상대치, 시위,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중국의 해양 관할권을 강화시키고 있죠. 이에 F-50이 최고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가격, 납기, 성능, 실전 검증, 높은 가동률, 훈련과 전투 멀티롤, 철저한 유지보수, F-16 호환성, 안정적 공급망까지 단점이 없는 F-50은 필리핀과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최고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F-50 관련 최근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50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줄 무기가 탄생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차세대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최근 F-50에 탑재된 사진이 유출되면서 개발이 눈앞에 있음을 알렸죠. 천룡은 독일 타우러스와 미국 자스의 장점만 융합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처럼 이중 관통 탄두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고 자슴처럼 스텔스 성능을 강화했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힘을 합쳐 개발 중인데 엔진은 하나의 터보팬, 체계는 LIG 넥스원이 맡고 있습니다. 지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길이 4.9m, 속도 마할 1 이상, 사거리는 무려 800km 이상을 갖췄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이 마하에 이르지 못하는 암속에 사거리가 500km인 것을 보면 천룡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유도 방식은 GPS, 보정 관성함법, 적외선 호밍, 자동 목표 인식까지 결합된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무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텔스 디자인과 특수 도료를 적용하였고 타우러스 대비 상당한 경량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료를 주입한 뒤 10년 동안 보관이 가능해 유사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죠. 천룡의 개발은 한국의 미사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기술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조금 늦게 발전했죠. 예전엔 이스라엘 파바이나 미국산 슬램 ER 같은 외산 미사일만을 써왔는데 파바이는 팬텀 전투기 퇴역과 함께 곧 사라질 예정이고 슬램 ER도 단종돼 추가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독일에서 타우러스 260발을 들여왔는데 이때 아시아 최초로 500km급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260발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군은 최소 600발은 있어야 유사시 대비할 수 있다고 봤고 나머지 수량은 국산 기술로 채우자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여기서 천룡이 탄생한 것입니다. 2019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21년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2022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타임라인인데 한국 ADD와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 구축해온 유도미사일 기술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미 2019년 9월 F4 팬텀2 전투기로 세 차례 분리시험을 시도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엔진 없이 글라이딩만으로 표적을 명중시켰죠. 그러나 팬텀의 퇴역이 확정되면서 이제 FA50으로 옮겨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KF-21 탑재용으로 개발된 천룡의 미친 호환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FA50의 내측 파일럿 무게 한계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곧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연료량을 조절해 가볍게 만든 버전을 뚝딱 만들어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FA50에선 사거리 500km, KF-21에선 800km 이상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미사일로 두 플랫폼을 모두 커버할 수 있으니 효율성도 대박인 것이죠. 천룡이 실전 배치되면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과 함께 개전 초기에 북한 지휘부를 무력화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지하 갱도를 뚫는 관통 탄두 덕분에 북한의 숨겨진 벙커도 안전하지 않겠죠. 주 플랫폼은 KF-21 보라매이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 다른 전투기에서도 운용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타우러스 미사일이 우로전을 통해 실전 성능이 확인되었고 현재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작 생산 라인이 가동되지 않아 돈이 있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미사일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왜 유럽은 독일의 타우러스를 가장 원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타우러스의 압도적 실전 능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슬로대 미사일 전문가를 인용해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 스칼프에 비해 살상 확률이 더 높다고 분석하면서 고도 50m로 낮게 비행해 방공망을 피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3중 항법으로 적의 레이더와 지명을 피하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도달하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했죠. 독일 장교들이 러시아를 도청해 확보했던 언급에서 크림대교는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타우러스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독일산 타우러스의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 사이 한국의 천룡과 FA50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전세계를 겨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 무기 특징, 개발 왜 하냐고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K방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경전투기인 FA50에 대한 동남아, 중동, 유럽에서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50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실전 운용하면서 검증된 성능은 물론 경제적 운용 유지비, 원활한 후속 지원을 통한 높은 가동률 유지와 항공기에 대한 각국 고객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특히 FA50은 동급 대비 최고의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FA50의 기본형인 T50 골든 이글을 설계했을 때 초음속 전투 입문 훈련기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FA50은 항공 전제 장비를 약간만 수정하면 신속하게 최전선 전투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T50 계열 훈련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훈련기들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는데 이로써 FA50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유능한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습니다. 한국의 블랙 이글스 소속 정한울 대위는 TU-10의 최대 장점을 두고 TU-10 계열 항공기의 기동성은 비슷한 기종 가운데 최고인 것은 물론 전세계 베스트셀러인 F-16 전투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며 F터 버너가 달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 수많은 초고난도의 기동도 손쉽게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러한 융통성 덕분에 도입국은 고급 초음속 실전 훈련기에서 주중사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수의 파일럿들에게 OCU 실전 훈련 과정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 많은 수의 파일럿들을 빠른 시간 내에 양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장점을 지닌 FA-50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에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드골이 방문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25일부터 시작되는 다자간 훈련 코브라 골드에 필리핀의 FA-50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 방문한 프랑스 샤를드골함은 라팔 전투기를 출격시켜 그 전력을 과시했는데, 이때 필리핀 역시 자국이 보유 중인 유일한 전투기 FA-50을 동시에 출격시켜 국가 유일 전투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20일에는 FA-50 블록 20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에 방문하여 FA-50 탑승 및 KF-21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언론인 존나 자카르타는 말레이시아가 FA-50과 함께 KF-21 구매까지 노리고 있다며 존나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사이가 라이벌로 그닥 좋지 못하거든요. 또한 폴란드에서는 FA-50의 시뮬레이터가 처음으로 도착하게 됐는데요. 총 28톤 규모의 시뮬레이터는 운송조차 난관이었는데 분해 운송 조립하는 모듈형 방식을 활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해 주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맘 놓고 훈련 조종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이집트 국방부를 공식 방문하여 이집트 관료들과 FA-50 전투기, 타이퍼 대전차 미사일 도입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긴밀한 회담을 추진했는데요. 이에 이집트 밀리터리 매체는 이집트가 K9 구매에 이어 한국형 초음속 견전투기 FA-50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100대 이상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는 실제로 FA-50 도입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히 꾸준히 한국산 무기시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죠. 지난 2022년 대한민국 공군 블랙 이글스 팀이 조종하는 TU-10B 국산 항공기들이 이집트에서 개최된 피라미드 에어쇼에 참가하여 세계 최초로 외국군 가운데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4,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피라미드 인근 지역은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이집트 공군 외 외국군 비행팀의 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미 120대의 훈련기를 현재 운용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기체가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1999년 12월 중국 CATIC와 3억 4,7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K-8이 카라코름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은 총 110대를 목표로 했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80대 분량에 달하는 중국산 키트를 이집트 국영항공사에서 조립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40대를 이집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K-8 시리즈는 잦은 결함과 엉망진창의 후속 지원으로 이집트의 계륵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집트에서 최소 2건의 추락 사고가 보도되었고, 다른 운용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에서도 잦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K-8이 아니라 차이나의 시를러 C-8 항공기라고 불리기도, 이에 이집트는 중국산 훈련기를 전량 조기 퇴역하기로 선언하였고, 그중 일부는 수단에 무료로 공여 같은 폭탄 돌리기를 시전하기도 하였죠. 특히 2019년 발생한 K-8의 추락 사고는 이집트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2019년 1월 28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카이로 방문과 동시에 실시된 훈련 출격 중 이집트 공군 소속의 모하타디 사질리 소령이 갑작스런 기계 결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경력을 지닌 현역 베테랑 조종사로 특히 이집트 최초의 라팔 전투기 조종사였을 만큼 이집트 공군 내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파일럿인데요. 그러나 중국산 훈련기의 저급한 성능으로 인해 이집트는 자존심과 소중한 인력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더 이상 중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되었죠. 이에 이집트는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정말 성능적으로 뛰어난 기체를 원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앞서 있는 것은 FA-50으로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안전성, 즉 높은 가동률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A-50의 경우 가동률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비교 대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해외에 판매된 TU-10과 FA-50도 높은 가동률을 자랑하는 것으로 전해지죠. 이집트 훈련기 도입 사업의 경쟁 기종인 이탈리아의 M346의 경우 악명 높은 가동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346을 운용했던 폴란드는 부하슈차크 전 총리가 직접 나와
가동률이 너무 낮아 이탈리아 담당자에게 여러 번 말했다고 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을 보이는데 한때 가동률이 47%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잦은 결함으로 인해 소중한 파일럿까지 잃었던 이집트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F-50에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집트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량의 F-16 전투기를 운용 중인데요. 그 수량만 21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F-50은 카이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그 말인즉슨 두 기체가 매우 높은 호환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F-50을 다룰 수 있는 조종사는 단 3시간 만에 F-16을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기종 전환이 쉬운 편입니다. 실제로 전투기 조종석인 콕핏의 경우 F-16과 F-50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조종 계기판 레이아웃,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배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계, 그리고 주요 조작 버튼의 위치까지 상당히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집트에서 운용했던 K8 카라쿠룸은 F-16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훈련기답게 더 단순하고 아날로그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F-50 전자장비와는 큰 격차를 보입니다. K8 훈련기로 교육을 이수했던 조종사들은 F-16 전투기를 배정받게 되면 다시 또 상당한 시간의 훈련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죠. 조종석 적응을 비롯해 운용 방식, 시스템 관리, 전투 임무 수행 능력까지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집트가 F-50의 구매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지난해 한국산 K9 자주포를 무려 2조 원 규모로 구입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일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수출 규모로 약 200문-가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뜬금없이 F-50 구매와 K9이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사용함에 있어 F-50은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해안포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계 시장의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K9이지만 주된 임무가 해안포인 경우는 이집트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이집트는 K11이라는 사격 통제 시스템 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현지에서 진행된 도입 테스트 역시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죠. 그러나 K9만으로 완벽한 해안 방어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F-50이 지닌 근접 항공 지원 능력입니다. 해안포 전술에는 C-Control Through Denial과 Combined Arms Maneuver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부정에 의한 해상 통제란 적의 해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해 특정 해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인데 이것을 K9 자주포가 수행할 수 있죠. K9의 포격으로 적 함정의 기동성을 제한하거나 사격으로 적 함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K9 자주포가 아무리 뛰어난 사격 정확도를 지니고 있더라도 고속으로 이동 중인 적 함선을 전부 괴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는 이집트에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초발탄을 고의로 함선의 이동 예정지에 발사한 후 이를 탄도학적으로 계산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작전이 실패할 경우인데 이때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이 반격을 가하고 혹은 상륙병들이 해안가에 도달하게 될 경우 K9은 상대 공습에 손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F-50으로 수행하는 컴바인드 암스 매뉴버, 연합무기 기동입니다. 즉 포격으로 적을 고정하고 공중 타격으로 완료하는 방식으로 K9과 F-50의 협력인 것이죠. K9의 연발 사격을 통해 이동이 제한된 함정은 고정 타겟이 되어 F-50의 정밀 타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데요. F-50은 최대 속도 마 1.5, 무장 탑재량 4.5톤으로 AGM-65 매버릭, 제이담 등 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느려진 함정은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로 탐지하기 쉬운 시팅덕 상태가 되는데 1991년 걸프전에 이라크 해군의 고속정이 연합군 공중 타격으로 무력화된 실전 사례도 많았죠. 특히 최근엔 한국군에서 발표된 신무기체계 이집트의 F-50 도입 의지에 강력한 촉진제가 되었는데요. 2024년 11월 한국 ADD가 공개한 공대함 유도탄2는 마 2에 달하는 초음속 무기로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모두 보유한 듀얼 시커를 장착하여 강력하고 정확한 유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F-50의 통합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죠. 또한 한국형 퀵싱크로 불리는 대함미사일형 KGB 역시 개발이 진행 중으로 저렴한 멍텅구리 폭탄을 대함용 유도무기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꼽힙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적 방공망과 레이더를 뚫고 적의 이지스 구축함 등 전략 함선들을 타격할 수 있으며 KGB는 저비용으로 대량 타격이 가능해
고속정과 소형 함선에 특화되어 있죠. 특히 이집트가 최초로 도입한 K11 사격 지휘 시스템을 통한 K9과 F-50의 소프트웨어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K11은 K9 자주포와 함께 운용되는 사격 지휘 장갑차로 K9 포대의 실시간 표적 탐지, 사격 계획 수립, 포격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며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격 데이터를 F-50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 미리 전달할 수 있죠. 특히 최근 하나 시스템은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JTDLS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 공군의 각 플랫폼별 전술 데이터 링크와 체계 연동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사실 링크 K라는 소프트웨어로 K11, K9, F-50 간 데이터 공유는 가능하지만 JTDLS는 링크 16을 포함해 KVMF까지 확장시켜 사실상 서방 진영에서 운용 중인 무기 체계의 모든 전술 데이터 링크를 호환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의 K9과 F-50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방어에서부터 선멸까지 괜히 이집트가 한국 모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런 F-50을 두고 고작 훈련기라며 폄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묻고 싶다. 파묻고 싶다고. T-50 계열 항공기는 라이벌이 없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기체다. 최근 T-50 계열 항공기의 성능 개량에 전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F-50 블록 20용으로 사용될 에이사 레이더가 본격적인 테스트에 착수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 제작사인 LIG 넥스원은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협력하여 한국 최초의 공랭식 에이사 레이더인 ESR-500A의 비행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약 2년간 공정하고 정확한 강도 높은 시험으로 ESR-500의 신뢰성을 구축하여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의 탐지, 추적 및 최대 탐지거리, 동시 운용 모드 등 각종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췄는지 파악할 예정인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 NLR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9년 설립된 국영 방위산업기관인 NLR은 네덜란드 공군뿐만 아니라 나토 공군, 미국 공군 등의 사전 테스트를 주로 수행하면서 각종 정비 및 시험평가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1티어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테스트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재원상 성능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NLR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LIG 넥스원사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LIG 관계자에 따르면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경량 A사 레이더로 꼽히는 미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대비 ESR-500 레이더가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채택하여 카이의 실증 검증을 마친 상태에서 LIG 넥스원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2년간의 테스트를 마친 ESR-500이 본격적으로 F-50에 탑재되게 된다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한 F-50은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미 레이시온 CEO 에릭 디트마르스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한 F-50과 F-16 블록 52와의 비교해서 F-16 블록 52에는 기계식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조종되는 레이더 안테나의 문제는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레이더파를 방사할 수 있지만, A사 레이더의 안테나에는 다수의 송수신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레이더파를 방사하여 목표물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F-16 블록 52 대비 더 우수한 인식 능력을 지녀 더 먼저 보고 더 빨리 공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계식 레이더는 목표물을 탐지하기 위해 안테나 방향을 기계 구동부를 통해 재정렬해야 하기에 목표물 탐지에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바꾸는 A사 레이더는 0.1초의 시간 지연 없이 다양한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이 바로 LIG 넥스원의 ESR-500 레이더라는 것인데요. 둘 다 고성능 GAN 지라갈륨 반도체 소재 기술을 활용한 A사 레이더이지만 ESR-500은 출력, 어레이 구조, 냉각 효율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는 컴팩트함과 무게를 중시해 피크 파워가 8W인 반면 ESR-500A는 피크 파워가 2배 가까운 15W에 달합니다. 더 높은 출력을 통해 더 긴 탐지거리와 강력한 신호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피크 파워뿐만 아니라 총 출력 면에서도 ESR-500 레이더가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또한 어레이 구조 역시 훨씬 선진화된 기술을 적용한 ESR 레이더인데요. 고밀도 어레이 구조를 사용하여 더 작은 크기와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고밀도 어레이 구조란 레이더의 안테나 배열 설계에서 더 많은 송수신 모듈 TRM을 작은 공간에 배치하기 위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로써 ESR-500에는 500개의 TRM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같은 고밀도 어레이 구조는 신호 처리 능력과 출력 향상은 물론
빔 형성 및 스캔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더 좁고 정밀한 전파빔을 형성하거나 빔의 빠른 전자식 스캔이 가능해 추적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에 A사 레이더의 핵심 설계 요소 중 하나로 꼽히죠. 반면 팬텀 스트라이크는 단일 어레이로 설계되어 더 단순한 구조로 플랫폼 호환성과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고밀도 다층 어레이 구조는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LIG X1의 ESR500에는 최신식 공랭식 설계를 접목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회사 역시 단일 공랭식 A사 레이더를 강조하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공랭식 기술이란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랭식과는 달리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더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전까지 사용한 냉랭식은 빠른 냉각이 가능한 반면 펌프, 냉각수, 열교환기 등의 추가 구성 요소가 필요해 무게와 부피가 늘어나고 시스템 결함 가능성과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팬텀 스트라이크는 수랭식과 공랭식을 병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ESR500A는 첨단 공랭식 단일 구조만으로도 효과적인 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A50과 T50에 LIG X1 ESR500 레이더가 탑재된다면 정말 미드급 전투기인 F-16과 맞먹을 정도의 훈련용 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KF-21의 공동 민폐국인 인도네시아의 반전 행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인 모하마드 토니 하르조노는 신년 공군 계획 발표회 자리에서 T-50 항공기를 칭찬하면서 내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나는 카이에 직접 방문하였고 여러 차례 검토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미 T-50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계약을 통해 전투기를 추가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대의 계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르조노 총장은 주문한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의 영공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여러 비행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였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벌써 T-50 항공기의 3차 계약인데요. 지난 2011년 5월 T-50 16대 총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년 7월 6대의 T-50I 추가 도입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던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번에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인도네시아 역시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A사 레이더를 탑재한 T-50 항공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KF-21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파견 엔지니어들 다수가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에 기술 유출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어 인도네시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인니 측은 한국의 빠른 종결 및 유보를 요구하였지만 한국 측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역대급 사건인지라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카이를 칭찬하고 T-50을 칭찬하면서 구매를 원해도 KF-21의 분담금 미납 문제와 기술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인도네시아 측인데요. 그 이유는 전술 훈련기 및 경량급 전투기에서 T-50 계열 항공기를 제외하고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들급 전투기의 경우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입은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 한국의 KF-21과 같은 여러 대안이 있지만 로어급 전투기에서는 T-50 항공기가 사실상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멍청한 선택일 정도로 독보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운용 중이던 전술훈련기 2대가 기계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여 총 4명의 조종사가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가 2012년에 도입한 브라질 엠브라이르사의 경공격기 EBM-314 슈퍼투카노 전술 전투기였습니다. 이에 전술훈련기 도입이 시급한 인도네시아이지만 눈을 돌려 유럽 항공업체들을 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던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 역시 도입 계약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12대에 7억 3,300만 유로에 달하는 미친 금액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미라지 2000의 원 제작사인 프랑스의 다소 에비에이션이 2007년부터 전투기 생산 라인을 중단했기 때문에 예비 부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M346도 현재 자국 공군 생산량을 충당하는 것도 벅찬 상태이며 폴란드 공군을 통해 드러났듯 낮은 가동률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잦은 결함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은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T-50으로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T-50 계열 항공기가 전세계 최고의 항공기는 아닐지라도 대안이 없는 전세계 유일의 항공기가 되어가는 현재인데요. 넘쳐나는 미들급과 달리 로우급은 T-50 계열밖에 없으니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과 기싸움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 자충수가 되어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그러게 대안도 없으면서 대안에 왜 깝치니? 오늘의 한 줄 평,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